안녕하세요. KC대학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무역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2주차 제3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3교시 2주차 3교시 수업은 우리 글로벌 국제무역학개론 제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3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용은 국제 무역 이론의 기초, 그리고 고전적 무역 이론, 그리고 근대적 무역 이론, 현대의 무역 이론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제 무역 이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 간 혹은 조직 간의 물품, 서비스, 자산 혹은 기술의 자발적 교환 및 매매 행위를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언가를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거래 쌍방이 자발적 교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서로 국제사회에서 국제 분업의 원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전제로 하는 국제 분업의 원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국제 무역이 발생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제 분업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이거를 국제 분업이라고 설명합니다. 각국의 특수한 적성, 즉 생산 조건과 수요 조건에 따라서 각국이 각각 유리한 상품 생산의 전문화 또는 특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자, 특화를 통해서 자국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양을 생산해냄으로써 상대국과의 교역이 성립되게 되었고 국제무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조건으로서는 기후, 천연자원, 토지, 노동력, 자본의 부존 상태가 다르고 생산 기술도 차이가 있다는 경제적인 조건이 있는가 하면은, 비경제적인 조건으로는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의한 교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유리하게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 전문화, 특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국제 분업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역의 이익과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국제 무역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의 발생 요인은 국제 분업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이고, 무역 패턴 결정은 어떤 상품이 수출입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교역 조건 결정은 어떤 비율로 교환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균형 교역 양은 수출입 균형을 이루는 데서 이루어지고, 무역의 효과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무역 이론의 종류에는 고전적인 무역 이론, 그리고 근대적인 무역 이론, 현대적인 무역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고전적 무역 이론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상주의의 모순을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한 국가의 목표는 국가의 부의 축적이 아닌 그 시민의 부의 극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76년에 나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출을 지향하고 수입 회피 정책은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그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며 일부 특수 이익 집단, 수출업체에 이익을 안겨주나 국가 전체의 부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어느 한 나라가 동일 요소량을 투입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을 하고 다른 나라가 자국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여야 한다는 이게 바로 절대 우위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우위 이론은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설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각각 생산비 절대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를 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생산량을 서로 교환하면은 무역 이익이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생산비의 절대적인 차이가 무역의 발생 원인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제품을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이 무역 이론의 절대 우위 이론의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과 칠레라는 두 개 나라가 있는데 직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영국에는 90명의 노동이 필요하고 칠레는 100명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자,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영국은 120명의 노동이 필요하고 칠레는 80명의 노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직물의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물 생산에 특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직물 생산량은 직물 생산을 하기 위해 토탈 들어가는 것은 210명인데 영국은 90명으로 나누어주면은 2.3개의 직물을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칠레는 포도주의 절대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의 생산에 특화를 하게 되면은 포도주 생산량은 100 더하기 80하면 180을 80으로 나누면 약 2.25개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우위에 있는 거를 생산하더라도 소위 0.3개, 0.25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생산비설에 의한 무역 이익도 분명히 발생이 하는 겁니다. 자, 무역 전에는 직물 생산하는데 영국에 90명의 노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도주 생산하는 데는 120명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10명의 노동인데 약 2.3 단위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고 칠레는 포도주만을 생산하면은 2.25 단위에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무역하기 전에는 각각 2단위씩 생산했지만 무역 후에는 영국에서는 직물을 2.3 단위, 포도주는 2.25 단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자, 그 다음에 고전적 무역이론 가운데서 또 한 번 절대 우위 이론이 있습니다. 절대 우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한 나라가 하나의 상품에만 절대 우위를 가진다는 묵시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노동만을 유일한 생산 요소로 보는 생산 가치설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노동의 이동이 국내 산입간은 가능하나 국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 절대 우위 이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절대 우위 이론이 그래도 노동만을 요소로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우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리카르도가 설명하고 있는 비교 생산비설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는 동일 요소량을 투입하여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을 하고 다른 나라가 자국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을 하면은 무역에 이익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비교 우위 개념은 상대적 생산성에 의한 무역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교 우위 상품의 결정은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개념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비교 생산비세는 무역 이론은 영국에서는 직물 한 단위 생산하는데 100명의 노동이 필요하고 포도주 항 생산하는 데는 120명이 필요합니다. 칠레는 90명, 80명이 되는 겁니다. 영국은 직물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포도주, 칠레는 포도주의 비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생산하면 영국에는 소위 220 나누기 100 하면은 2.2개를 생산할 수 있고 칠레는 포도주의 우위를 하면은 90 더하기 80은 170을 80으로 나누면 2.125개 무역을 했을 때는 하기 전에는 각각 2개씩이었지만 이렇게 해도 서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교환 비율은 영국과 포도주 한 단위는 직물 1.2 단위로 나눌 수 있고 칠레는 직물 한 단위를 포도주 1.125 단위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제 교환 비율을 1대1로 가정을 하면은 영국은 포도주 한 개를 얻기 위해서는 옥감 1.2개를 포기하던 것을 옥감 한 단위만 포기해도 포도주 한 개를 얻을 수 있어서 국내에 0.2개의 옥감이 더 남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칠레는 옥감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포도주 1.12개병을 포기하던 것을 포도주 한 개만 포기해도 옥감을 한 개 얻을 수 있어서 이득 국내에 0.12개의 포도주가 더 남게 되는 겁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국제 교환 비율을 편의상 1.1대1로 했지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설명이 없고 생산비의 차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론이 상호수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건 J.S. 밀의 경제학 원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역은 상호 수요에 의해서 결정된 교역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제 간 교환 비율의 결정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교역 조건은 자국 상품, 즉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 상품, 수입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상호 수요 균등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 수요 균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상호수요 균등의 법칙은 동일 노동량으로 생산 가능한 재화의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A국은 10개, X제는 10개, Y제는 A국은 20개, B국은 X제는 8개, 그리고 Y제는 B국에서 10개가 되겠습니다. A국은 Y제 2개를 포기하고 X제를 1개 생산할 수 있는 거고 B국은 Y제 2개를 포기하면서 X제를 1.6개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B국에서는 X제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A국에서는 Y제의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교환 비율은 A국은 1대2가 되고 B국은 1.6대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역 조건이 양국의 국내 교환 비율 사이에서 결정되면은 서로 무역 이득이 생기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 상호 수요 이론을 저렇게 저 두 그래프 사이에서는 양국이 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상호 수요 이론에도 어떤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 측면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고 수요의 탄력성 등 다른 조건이 교역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적 무역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적 무역 이론의 배경은 고전파 무역 이론의 비판에서 나오는데 어느 한 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동일하나
각국의 노동 생산성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제 간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 외에 다른 생산 요소, 즉 자본, 토지 등에 의한 생산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에 근대 무역 이론은 고전파 무역 이론의 노동 가치설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 등을 극복하고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회비용설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 각국의 부존된 생산 요소의 상대적인 부존 비율에 의해서 헥셔 오린 정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기회비용설을 보면은 소위 하블러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고 다른 생산 요소도 고려해야 하며 이들 생산 요소의 상호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기회 비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을 하고 비교 우위설의 내용을 수용하지만 노동 가치에서 노동 비용 대신에 기회 비용 개념을 도입해서 각국은 기회 비용이 적은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이 서로의 이득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 비용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가치를 실제로 취한 행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행위의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설이 되는 겁니다. 자, 기회비용설은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를 Y제의 생산에 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X제의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Y제의 생산량이 X제의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일정한 기술 수준 하에서는 한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수많은 가능성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 생산 가능 곡선이 됩니다. 이러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회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의의는 고전적 무역 이론의 단일의 생산 요소, 즉 동질의 생산 요소, 그리고 불변 생산비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벗어나고 가변 비용 하에서는 비교 위의 결정을 일반화시키게 된다는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회비용설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역의 형태와 교역 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공급 측면만 치중하고 수요 부분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 기회비용의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과 경로는 규명하지 못했다는 그런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헥셔 오린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요소 부존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생산 요소 부존 정리가 있고 생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라는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당사국 간의 생산 요소와 부존량의 차이가 있고 생산물마다 요소 집약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해서 무역이 발생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이동되지 않더라도 상품 무역에 의해서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국제 간에 균등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헥셔오린의 주요한 가정들은 두 나라가 있는데 두 제와 XY제가 있고 두 생산 요소가 자본과 노동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A 나라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고 B
나라는 노동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X제는 자본 집약적이고 Y제는 노동 집약적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1명제 요소 부존 이론은 뭐냐면은 국가 간 생산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국가 간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요소가 갖고 있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A국은 자본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인 이자가 싸고 노동의 가격인 임금은 비쌉니다. B국은 노동이 풍부한 노동 풍부국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살 것이고 이자는 비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집약조의 차이에 따라서 X제는 자본 집약제고 Y는 노동 집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생산물에 투입되는 요소의 비율이 다르므로 국가 간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국에서는 자본 집약제인 X제의 비교의가 있고 B국에서는 노동 집약제인 Y제의 비교의가 있기 때문에 A국에서는 X제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B국에서는 Y제를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핵시오린 정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를 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에 특화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제는 요소 가격이 균등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역이 개시되면은 생산 요소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어도 교역 당사자군의 생산 요소 가격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결국 균등화된다는 이론인데 헥셔오린 정리를 사무엘슨이 계승 완성시켰다고 해서 헥셔오린 사무엘슨 정리라고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 집약제가 어떻게 되고 노동 집약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레온티에프의 역설은 헥셔오린 정리의 요소 부존 이론을 검증한 것인데, 자, 이거는 그 결과 미국은 헥셔오린 정리의 내용대로 자본 집약제를 수출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본 집약제를 수입하고 노동 집약제를 수출하는 전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레온티에프가 1947년도에 미국의 200개 자본 집약적인 수출 산업과 노동 집약적인 수입 경쟁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바로 레온티에프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이 역설에 대한 검증은 미국의 생산 요소 부존도에 대한 문제와 생산 함수에 관한 문제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톨프 사무엘슨의 정리는 스톨프와 사무엘슨은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에 입각을 해서 고임금 수준의 국가와 저임금 수준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할 경우에 두 국가의 임금 수준이 균등화된다는 이론을 펼치는 겁니다. 고임금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서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자, 이거는 퀴즈입니다. 무역이 개시되면은 생산 요소의 국제적인 이동도 없이 교역 당사국 간의 생산 요소 가격은 그 생산 요소가 투입되어 생산된 재화의 자유무역을 통해서 결국 균등화된다는 이론은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하블르의 기회 비용설은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는 아니며 다른 생산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이들 생산 요소의 상호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며 어떤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기회 비용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 무역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근대적 무역 이론의 의의는 무역의 방향과 이에 따른 무역 이익을 설명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각국 간에는 이들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생산한 재화의 비교 생산비 차이로 인하여 양국의 무역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 이 이론의 한계는 뭐냐면은 정태적 무역 이론은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각종 기본 가정을 완화한 새로운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는 연구 개발 이론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연구 개발 전문가가 많은 산업에서는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수출 비용이 높아진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수요 이론도 있습니다. 대표 수요 이론도. 그 다음에 대표 수요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격차설이라는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 이론도 있고, 제품 수명 주기 이론도 있고, 환경 격차 이론도 있고, 산업 내 무역 이론도 있고, 공급 가능성 이론도 있고, 노동 숙련설 이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요소 이론도 있고,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Q&A를 하면은 현대 무역 이론 중에서 이종 산업 간이 아닌 동족 산업 간에도 국가 간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 이론으로 동종 산업 내 무역은 소비자의 수요 구조나 기호, 규모의 경제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산업 내의 무역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핵심 옳은 정리는 요소 부존도의 차이로 인한 이종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할 수 있는데 반면에서 산업 내 무역 이론은 동종 산업 간에도 무역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소 부존이 비슷하고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국가 간에, 즉 소득 구조나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 간에 무역을 설명한 이론으로 한 상품이 수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수요, 즉 대표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론은 대표 수요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고대 근대 무역 이론이 산업 간 무역 이론을 설명하는 반면 대표 수요 이론은 산업 내에도 무역 현상이 최초로 설명을 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2주차 무역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무역 이론에는 국제 분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때서 절대 우위 이론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비교 우위 이론도 있었고, 그리고 상호 수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 무역 이론의 배경을 보면은 기회 비용설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핵심 옳은 정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를 검증한 레온티에프의 역설도 한번 살펴봤고, 스톨프 3일선 정리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무역 이론으로서는 연구 개발 이론도 있었고, 대표 수요 이론도 있었고, 그리고 기술 격차설도 있었고, 제품 수명 주기 이론도 있었고, 환경 격차 이론도 있었고, 산업 내의 무역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가능설, 그리고 노동 숙련설, 특수 요소 이론 등등 많은 이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제2주차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nice weekend.